할머니,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야 총각 이거 무거워. 그리고 더러워. 옷 버려, 옷 버려. 그냥 가. 괜찮아.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시리던 날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해 겨울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온이 낮아서 느껴지는 계절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낡고 얇은 코트 깃 사이를 무자비하게 파고들던 12월의 어느 늦은 밤, 제 영혼마저 동사 직전까지 내몰려 파랗게 질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우. 올해로 갓 32살이 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보통의 32살이라면 한창 꿈을 펼치거나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나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강민우는 청년이라 불리기에도 민망할 만큼 세상에서 가장 늙고 병든 전쟁터에서 홀로 살아남은 폐잔병의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도심은 오색찬란한 전구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캐럴 소리가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따뜻한 카페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선물을 조르는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 하지만 그 찬란한 불빛들은 저를 비추는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비참한 그림자를 더욱 짙고 길게 만드는 잔인한 스포트라이트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녹을 가능성조차 없이 재처럼 바스락거하며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불길한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는 손으로 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터치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눈을 찌르듯 밝은 빛과 함께 카드사에서 보낸 독촉 문자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강민우 고객님, 귀하의 이번 달 결제 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금일 자정까지 입금되지 않을 시 내일부터는 신용정보 등재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통보였습니다. 법적 절차, 신용정보 등재, 압류, 그런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눈동자를 찔러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유효기간이 오늘부로 끝났다고 선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1분 뒤 또 다른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장된 이름이 떴습니다. 최철민. 제 10년지기 친구이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동업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실낱 같은 기대를 품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나 찾지 마라. 가게 보증금이랑 대출금 내가 다 썼다.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먼 훗날에 내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겠다니, 죽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니, 제 전세금까지 빼서 마련한 창업자금을 들고 나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저에게 생존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기약 없는 희망 고문, 가장 비겁하고 위선적인 변명.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종료 버튼을 꾹 누르는 그 순간 제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함께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있는 흰 껍 패대기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낡은 전화기조차 깨지면 정말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구차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며 읍소하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습니다. 3,000원. 편의점 도시락 하나도 사 먹기 힘든 돈.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허락되지 않는 돈. 32살 강민우가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3억 원의 빚더미.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 그리고 고작 3,000원. 죽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처럼 죽음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한강 다리까지 갈 차비는 될까? 아니면 이대로 아무 골목에서나 쓰러져 잠들면 이 살인적인 추위가 나를 데려가 줄까? 저체온증으로 죽으면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다던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번화가가 싫었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그 풍경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피해, 소음을 피해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자꾸만 숨어들었습니다. 마치 빛이 닿으면 타버리는 흡혈귀처럼 제 비참함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요?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고 발가락이 얼어서 깨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서울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가파른 달동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도심의 불빛은 온데간데 없,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져 깜빡거리는 이곳. 허물어져 가는 담벼락과 얽히고 설킨 전깃줄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이곳의 풍경이 마치 엉망진창이 된 제 인생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운동화 밑창을 뚫고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서 더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저 절벽 같은 끝만 있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가파른 언덕길 중턱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짐덩어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3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와 고철, 낡은 가전제품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산더미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고무바 하나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그 짐들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완전히 굽은 채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경사심한 언덕을 오르려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10m 밖인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리어카 바퀴는 오래되어 녹이 슬었는지 아니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인지 끼익끼익 하는 쇠 긁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헛돌기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덕길 곳곳에는 며칠 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어 반질반질한 빙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찢겨 하얀 손뭉치가 삐져나와 있었고 신발은 뒤축이 다 닳아버린 얇은 운동화였습니다.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않으셨는지 발목이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얇은 신발로 꽁꽁 언 아스팔트 빙판길을 지탱하며 할머니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계셨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면 미끄러져서 다시 2발자국 뒤로 밀려나는 상황. 자칫하면 미끄러져 리어카와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판국에 남을 도울 여유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사나? 저 나이 먹도록 자식들은 뭐 하나?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발걸음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그 위태로운 등 뒤에 그림자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와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무거운 리어카가 제가 짊어진 32해의 삶의 무게 같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헛도는 저 바퀴가 꽉 막혀버린 제 인생 같았습니다. 뒤로 밀리면 죽음뿐인 저 상황이 지금의 제 처지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머니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녹슨 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거의 울음 섞인 신음소리를 내뱉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말없이 리어카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쇠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 차가워.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에 닿은 쇠 파이프의 냉기가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찌릿하게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탓인지 아니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을 참아서인지 잔뜩 잠겨서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가 뒤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고개를 확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할머니의 얼굴. 그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듯 깊은 주름으로 가득 패여 있었습니다. 검버섯이 핀 피부는 거칠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그 깊게 패인 눈두덩이 속에 있는 눈동자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의 어둠이 그 눈에 비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총각. 이거 무거워. 그리고 더러워. 먼지 묻어. 옷 버려, 옷 버려. 그냥 가. 괜찮아. 할머니는 당신의 힘겨움보다 제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 숨이 넘어갈 듯 힘들어 하시면서도 타인의 옷자락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왠지 모르게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친한 친구도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이 낯선 노인은 제 낡은 코트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힘셉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져가세요? 이 언덕 지금 빙판이라 혼자서는 절대 못 올라가요. 이러다 큰일 나세요. 할머니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시더니 이내 들릴 듯 말 듯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저기 위에 고물상까지만 가면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 미안해서 어쩌나 젊은 사람 고생시켜서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서 밀 테니까 할머니는 방향만 잘 잡아주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갑니다. 저는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아랫배에 힘을 모아 있는 힘껏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바퀴가 끼익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종이 뭉치인 줄 알았는데 안쪽에 무거운 고철 덩어리들이 꽤 많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미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빙판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다 닳아 마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땅을 움켜쥐듯 밟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차가운 겨울바람이 땀을 식히며 지나갔지만 몸 안에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태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뒤로 밀려날 테니까요.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을 막고 있는 우리에게 비키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열리고 운전자가 고개를 내밀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진짜 똥차도 아니고 리어카가 길을 막고 있어. 이봐요, 밤에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비켜요. 재수 없게 진짜. 할머니는 그 고함에 놀라 몸을 움츠리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금방 갈게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욕을 하다니.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만 더 곤란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 사람 무시하세요. 자, 힘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와 추위를 뚫고 빙판길의 위험을 넘어 거북이보다 느린 속도로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온 힘을 다해 이 낡은 리어카를 밀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잡념이 들지 않았습니다. 빚 걱정도 배신감도 내일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이 리어카를 저 언덕 위까지 올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육체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정신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고통을 통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내 몸에 쓸모가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아직 남아있구나.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체감상으로는 2시간은 좋게 지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언덕의 정상 부근에 있는 허름한 고물상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고물상 앞에는 녹슨 철조망으로 된 낡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 안에는 각종 고물들이 괴물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맞죠, 할머니? 제 물음에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야. 아이고, 총각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마워, 정말. 우리는 고물상 마당 한켠에 리어카를 무사히 세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습니다. 쇠손잡이를 잡았던 손바닥은 벌겋게 달아올라 얼얼했습니다. 그때 고물상 안쪽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배 나온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 있다 나왔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오늘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내일 아침에 오시라니까 참, 사람 귀찮게. 주인 남자의 타박에도 할머니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해 김씨, 오다가 좀 늦었어.
이것만 좀 받아줘. 오늘 꼭 팔아야 약값을 하지. 우리 영감약이 떨어져서 그래. 주인 남자는 투덜거리면서도 할머니의 리어카를 개근대 위로 올렸습니다.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탁탁탁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가져왔는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인 남자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과 짤그랑거리는 동전 몇 개를 꺼내 할머니의 거친 손바닥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자, 5,600원이요. 요즘 파지값이 똥값이라 이것도 많이 쳐드린 거예요. 다음부터는 일찍 좀 오쇼. 5,600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산더미 같은 폐지를 줍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을 텐데 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 목숨 걸고 언덕을 넘어왔는데 그 대가가 고작 5,600원이라니 강남에서 파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 누군가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그 돈이 할머니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떨리는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고마워 김씨, 복 받을 거야. 늦게까지 미안해.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빈 리어카를 끌고 다시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아까보다는 가벼워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서시더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그 봉지를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총각, 이거 받아. 내가 줄 건 없고 이거라도 드셔. 봉지 안에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두유 한 병과 삶은 달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끼니를 때우려고 챙겨두셨던 하루 중 유일한 저녁 식사 같았습니다. 그걸 저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저녁이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드세요. 저는 밥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귀한 식량을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극구사양하며 다시 봉지를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생각보다 세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2손으로 꼭 감싸 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야, 난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 총각이 아까부터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그래. 배고파 보여서.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젊은 사람이 밥 굶고 다니면 안 돼. 사람이 배가 차야 마음도 차는 법이야. 어서 받아. 내 성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파 보인다는 말, 창백해 보인다는 말, 오늘 하루, 아니 지난 몇 달간 그 누구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걱정 어린 말들이었습니다. 실패자라고 한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만 받던 저에게, 가족조차 빚쟁이가 무서워 외면했던 저에게 처음 보는 낯선 분이 건넨 투박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유병의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할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가 빠진 잇몸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천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벅들 날이 오는 법이야. 꼭 올 거야. 할머니의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저를 꾸짖는 것 같기도 했고 다시 살아보라고 등 떠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빈 리어카를 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굽은 등과 멀어지는 리어카 소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따뜻한 두유 한 병. 그 작은 온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가로등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두유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고소하고 달콤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두유였습니다. 눈물 섞인 두유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껍데기를 까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검은 비닐봉지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툭 하고 제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두유와 달걀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무언가가 더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금박으로 된 알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실수로 넣으신 건가? 아까 주머니에서 봉지 꺼내실 때 딸려 나왔나? 저는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닌 듯한 묘한 중량감. 마치 수첩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오늘 날짜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를 도와준 청년에게 이 수첩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다. 저는 소름이 돋아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청년, 바로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저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실수로 넣은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신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다음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마치 피로 쓴 것처럼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민우라는 제 이름 제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눈앞까지 바짝 가져갔습니다. 잘못 본 것이길, 차라리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위에는 마치 방금 쓴 것처럼 선명한 붉은 글씨가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12월 24일 오전 8시 30분,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붉은 봉투를 떨어뜨릴 것이다. 절대 그 봉투를 열어보지 마라. 그저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기회이자 시험이다.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강민우.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지만 봐도 오늘 날짜와 내일의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골목 어귀에 숨어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할머니가 저만 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골목에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뿐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야? 그 할머니는 누구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으며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 낡은 수첩에 적어두신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심의 밑바닥에서 아주 묘하고 뜨거운 감정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회, 그리고 시험, 벼랑 끝에 몰린 제게, 세상 모든 문이 닫혀버린 제게, 누군가가 던져준 동아줄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품 안 깊숙이 심장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수첩의 온기가 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두유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액체가 제게 살아남으라고 내일을 확인해 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하철 역사 안,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가장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신문지 몇 장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노숙자의 코 고는 소리,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평소라면 지옥 같았을 이 환경이 오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내일 아침 8시 30 신도림역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그 할머니가 나에게 기적을 선물한 거라면? 아니야, 강민우, 기대하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 또 속는 거야. 또 상처받을 거야.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 밝았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예고하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잔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거나 인력 사무소를 기웃거렸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신도림역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신도림역.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수많은 사람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서 남루한 코트를 입고 며칠째 씻지 못한 저는 마치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저 또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역 앞 커다란 시계탑은 오전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까지 저는 역사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횡단보도 쪽을 주시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길을 건넜습니다. 과연 정말 그 사람이 나타날까? 이 모든 게 그저 노망난 할머니의 장난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미쳐서 헛것을 본 걸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 바늘이 정확히 8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베이지색 코트, 파란색 점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인파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발, 제발 나타나줘. 회색 코트.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뛰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위에 윤기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중년 신사였습니다. 한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며 다급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수첩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회색 코트의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남자는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힐 뻔하여 휘청거렸습니다. 어이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슬로모션처럼 제 눈에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코트 안쪽 주머니가 벌어지더니 두툼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색 대봉투, 수첩의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무엇이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인파에 휩쓸려 반대편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쁜 출근길 탓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느라 그도 아니면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삭막한 세상 탓인지 아무도 바닥에 떨어진 붉은 봉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발길이 봉투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요. 잠시만요.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누군가의 어깨에 부딪혀 욕설을 듣기도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인파를 뚫고 겨우 봉투가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붉은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뭉치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서류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 묵직한 감촉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돈이 들어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액수의 현금이. 순간 악마 같은 유혹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제 안에 굶주린 늑대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거면, 이 정도 두께면 5천만 원, 아니 1억 원은 될지도 몰라. 이거면 당장 빚의 이자는 갚을 수 있어.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당장 찜질방이라도 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싶잖아. 배 터지게 고기국에 밥 말아 먹고 싶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살 거야? 수첩에는 분명 절대 그 봉투를 열어보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제게 그 경고는 너무나도 희미하고 힘없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지 않고 살짝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듯 너무나 쉽게 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저도 모르게 봉투 입구를 살짝 벌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헉!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은행 띠지로 묶인 노란색 5만원권 다발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큰 돈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 딱 감고 가져가 버릴까? 어차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졌잖아. CCTV 사각지대로 도망치면 돼. 이 돈이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 발걸음이 저절로 반대 방향, 남자가 사라진 쪽이 아닌 도망치는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수첩의 마지막 문장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기회이자 시험이다. 시험. 이것이 시험이라면 만약 내가 이 돈을 가져간다면 그 할머니가 말한 기적은 영영 사라지는 것일까? 단돈 몇 천만 원의 내 운명을 내게 찾아올 더 큰 미래를 팔아넘기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훔친다면 나는 영원히 쥐구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루한 도둑놈으로 남게 될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강민우. 여기서 이 돈을 훔치면 너는 평생 범죄자로 사는 거야. 지금까지 실패자로 살았지만 쓰레기로 살지는 말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지는 말자. 저는 마음을 다잡. 남자가 사라진 개찰구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선생님, 회색 코트 입으신 선생님.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는 허공에 묻혀버렸습니다. 남자는 이미 개찰구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찰구를 뛰어넘다시피 통과하여 계단을 내려가려는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남자는 땀범벅이 된 채 눈을 부라리며 앞을 막아서는 저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제 행색이 노숙자나 다름없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뭡니까? 나 바쁜데. 돈 달라고요? 나 현금 없어요. 저는 말없이 품에 안고 있던 붉은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까 횡단보도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어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돈다발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돌아오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남자는 제 더러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 이번 달 월급 줄 돈입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라 이게 마지막 자금이었거든요. 이거 잃어버렸으면 저는 정말 오늘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역시 저처럼 삶의 무게를 짊어진 벼랑 끝에 선 가장이자 한 회사의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돈을 탐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한 회사의 운명을, 그리고 그 회사에 딸린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전율처럼 밀려왔습니다. 돈을 가졌을 때보다 더 큰 충만감이었습니다. 남자는 급히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꺼내 제게 건네려 했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가진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서 10만 원권 수표 5장,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한 달 생활비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며칠은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저절로 나갈 뻔했습니다. 뱃속에서는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첩에는 사례금을 받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왠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선행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직원분들 월급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 돈은 직원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청년, 이름이라도 알려줘요. 연락처라도. 남자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저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 다시 돌아가 돈을 받을까봐 도망치듯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여전히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빈털터리인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해냈다. 내가 유혹을 이겨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구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패배감으로 얼룩졌던 제 자존감이 아주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사실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음 내용이 나왔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시험이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났던 페이지 아래에 하얀 여백이었던 공간에 새로운 글씨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잉크가 열에 반응하듯 혹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쓰고 있는 듯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구나.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구했으니 이제 그 대가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로비.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내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이 될 것이다. 귀인, 귀한 사람, 제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사기꾼이나 빚쟁이,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귀인이 찾아온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약속 장소인 역삼동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지만 차비가 없으니 걸어가야 했습니다. 걸어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해 꾀죄한 몰골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물을 묻혀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이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을 향해 걷는 제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웅장한 스타타워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화려한 로비에는 잘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와 커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남루한 행색을 힐끔거리며 경멸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저를 쫓아내려나 싶어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귀인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오후 2시 정각, 회전문이 돌아가며 누군가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구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침에 신도림역에서 만났던 회색 코트의 중년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누가 봐도 기품이 흘러넘치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의 남자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백발의 노신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청년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회사의 운명을 구해준 은인이. 백발의 노신사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시더니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자네가 강민우인가?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 노신사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난 중년 남자에게도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강민우입니다만 제 이름을 어떻게... 노신사는 허허 웃으며 고급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제가 할머니에게 받았던 것 똑같이 생긴 하지만 색깔만 다른 푸른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노신사가 수첩을 흔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그 할망구가 보낸 사람이 자네였구만. 푸른색 가죽 수첩. 회장님의 손에 들린 그것은 제 품속에 있는 낡은 검은 수첩,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제 것이 칠흑 같은 어둠과 불운을 품은 검은색이라면 회장님의 것은 새벽의 여명처럼 희망을 상징하는 듯한 짙은 푸른색이라는 점만 달랐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는 정체가 뭘까? 폐지 줍는 노인과 재벌 회장.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수첩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 회장님은 껄껄 웃으시며 제 굳어버린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서 있을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야기하지.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아주 많네. 그리고 자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고. 저는 엉겁결에 회장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옆에 있던 회색 코트의 남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제가 봉투를 찾아주었던 그분도 공손하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탄 전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승강기와는 달랐습니다.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50층. 이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로 직행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탓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기분.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밑바닥 세상과는 공기부터 중력부터 다른 곳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드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 발자국 소리조차 먹어버리는 두꺼운 카펫, 그리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풍경.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등바등 살았던 제 모습이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시며 제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앉게. 긴장할 것 없어. 잡아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짐 실장 차 좀 내오게. 아주 따뜻한 걸로. 이 친구 손이 얼음장이야. 김 실장이라 불린 회색 코트의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넓은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은 탁자 위에 푸른 수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카롭지만 깊은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그 할망구를 어디서 만났나? 달동네 언덕길이었겠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네, 엊그제 밤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밀어드렸습니다. 빙판길이라. 그랬군. 역시 그랬어. 그 할망구, 아니 심 여사님은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닐세. 심 여사님? 그 꼬부랑 할머니에게 여사님이라니? 제게 서열 순위에 드는 회장님이 존칭을 쓰는 이 상황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통유리 너머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아주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30년 전에는 자네처럼 빈털털이었네. 아니 자네보다 더했지. 사업은 쫄딱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신발 한 짝도 못 챙기고 도망 다녔어. 결국 죽으려고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섰었지. 그 차가운 강물이 유일한 안식처 같았거든.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처절했던 과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내 옷자락을 잡아 끈 분이 바로 심 여사님이네. 죽지 말라고, 밥은 먹고 죽으라고.
그분이 내게 재기할 자금을 빌려주셨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용증 한 장 안 쓰고 내어주셨어. 네, 전 재산을요? 그래, 딱 하나 조건만 거시고 말이야. 조건이라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진지함에 압도당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보낸 사람을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도우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약속, 그 오래된 인연의 끈이 돌고 돌아 오늘 비루한 저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회장님은 푸른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오늘 날짜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5일, 정직하고 우직한 청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를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는 너의 회사를, 너의 목숨을 위기에서 구할 방패가 될 것이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방패라니요. 제가 이 거대한 회사를 구한다니요. 당장 제 앞가림도 못해서 중내산해하는 신세인데 말입니다.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빚쟁이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실패자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구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엄청난 운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회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강민우 군, 자네 빚이 얼마나 있나? 솔직하게 말해보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끄러운 치부를 들키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나를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그 숫자.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의 눈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입니다. 창업 대출금이랑 친구가 제 명예로 빌려 쓴 사채 빚이, 그리고 보증비까지 합쳐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 제 입으로 베크면서도 숨이 턱 막히는 숫자였습니다. 평생 일해도 숨만 쉬고 일해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아득하고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지도 혀를 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길쭉한 수표 책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만년필을 꺼내 펜을 움직이셨습니다. 종이 위에 펜이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수표 한 장을 뜯어 제 앞으로 쓱 내미셨습니다. 자, 밖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 들었습니다. 동그라미에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3억 원. 정확히 3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제 목을 조르던 그 끔찍한 족쇄를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종이 한 장. 손이 심하게 떨려 수표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걸 왜 저에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닐세.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건 자네의 연봉 가불금이야. 네, 연봉. 회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를 내 수행비서로 채용하겠네. 김 실장은 회사 전체 살림을 챙기느라 내 곁에서 그림자처럼 붙어있을 사람이 필요해.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 숙식은 내 저택에서 해결하면 되고 어떤가 할 수 있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억 원의 빚이 해결되고
직장이 생기고 잘 곳이 생기다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저였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기적일까요? 쥐구멍에도 벅이 든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닿는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고급 카펫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허허 웃으시며 저를 직접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게 민우군. 자네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 아침 자네가 유혹을 뿌리치고 돌려준 그 붉은 봉투. 그 안에 든 돈보다 자네의 양심이, 자네의 그 마음이 훨씬 더 값진 것일세. 나는 사람을 산 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그날 오후 제 인생의 시계는 미친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김 실장을 따라가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에 돈다발을 던져주고 나올 때의 그 기분, 지긋지긋하게 울려대던 독촉 전화가 멈췄을 때의 그 적막,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 말끔한 맞춤 정장 3벌과 구두, 그리고 최신형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미용실에서 덥수룩한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맞나?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저녁에는 회장님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성북동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렸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 같았습니다. 저택 현관에는 회장님의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수행비서이자 회장님이 데려온 객식구인 저를 호기심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맞이한 건 회장님의 늦둥이 남동생인 한기철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형님, 이 촌놈은 뭡니까? 어디서 또 이상한 놈을 주워오셨어요? 검증도 안 된 놈을 집에 들이시다니 노망나신 거 아닙니까? 그는 저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악수를 청하려던 제 손을 무시하고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장님의 며느리인 최지숙 여사. 일찍 세상을 떠난 회장님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반가워요, 강 비서님. 아버님이 사람을 직접 데려오신 건 처음이라 놀랐네요. 잘 부탁드려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뱀의 눈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녀와 악수할 때 저는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다. 따뜻한 밥과 폭신한 침대가 있는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물어뜯으려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호랑이 굴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 밥상은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고급스러웠지만 가족들의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먹느라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내어주신 별채의 손님방,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구름처럼 폭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회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 시작이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저는 습관처럼 품속에 있던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겨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일의 행복한 예언이 적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을 펼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수첩을 놓칠 뻔했습니다. 평온했던 제 마음에 다시금 찬물을, 아니 끓는 물을 끼얹는 듯한 섬뜩한 붉은 글씨가 다음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씨는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거칠고 긴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끝났다. 이제 너는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일주일 뒤인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회장의 가족 중 한 명이 회장의 찻잔에 독을 탈 것이다. 그를 막아라.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독이라고? 가족이 아버지에게 독을 탄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돋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정작 진짜 가족 중 누군가가 회장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택 현관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아니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무시하던 한기철 부회장. 노망 나신 거 아닙니까? 라며 형을 비난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짓던 최지숙 여사.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녀의 손길.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그 웃음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수첩 맨 아래에는 더욱 의미심장하고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막지 못한다면은 너의 모든 행운은 가장 끔찍한 저주로 바뀌어 돌아갈 것이다. 너는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했던 침대가 갑자기 가시방석처럼, 아니 작두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택 정원 어딘가에 검은 그림자가 숨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민우,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건 단순한 취직이 아니다. 나는 지금 총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온 것이다. 저는 떨어진 수첩을 다시 주워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을, 그리고 나를 믿어준 회장님의 목숨을 절대로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이 사냥꾼의 눈빛처럼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제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저택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아야 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첩의 붉은 글씨가 눈꺼풀 안쪽에 새겨진 듯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월 1일 회장의 찻잔에 독을 탈 것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저는 밤마다 저택의 긴 복도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진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스산했습니다. 저는 저택을 오가는 모든 사람을 탐정처럼, 아니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첫날 저를 적대시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회장님의 늦둥이 남동생인 한기철 부회장. 그는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형님인 회장님이 버젓이 건재하신데도 마치 자신이 이미 회장인 양 회사 안팎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다녔습니다. 저택에 올 때마다 회장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일쑤였고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형에 대한 열등감과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살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재 밖에서 그가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확실해. 새해 첫날, 형님은 그때 끝나는 거야. 약은 구했어? 확실한 거지? 부검에도 흔적 안 남는 걸로 가져와야 해. 실수하면 내 목도 날아갈 줄 알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한기철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을 죽이겠다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공에 대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굴러들어온 돌이 집안 분란을 일으킨다며 미친놈 취급을 받고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회장님의 며느리인 최지숙 여사. 그녀는 한기철 부회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며 10년 넘게 시아버지 수발을 들어온 효부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이방인을 경계하는 암사자처럼, 혹은 먹이를 앞에 두고 때를 기다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건조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칼을 쥐고 요리를 할 때면 그 칼끝이 식재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드디어 결전의 날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제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새해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기철 부회장은 비싼 이탈리아제 양복을 빼입고 기름진 머리를 넘기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안주머니가 불룩해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기에 독이 들어있다. 최지숙 여사는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주방 사람들을 지휘하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문제의 다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실의 넓은 통유리창으로 새해 첫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사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햇살마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회사도 잘 이끌어 가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때 최지숙 여사가 은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긋한 차 냄새가 거실을 채웠지만 제게는 피 냄새처럼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지금이다. 독을 탄다면 바로 지금이야.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저는 회장님의 뒤편 구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매의 눈으로 쟁반과 사람들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최지숙 여사는 익숙하고 우아한 손놀림으로 가족들에게 차를 한 잔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장 화려한 금박 문양의 찻잔을 들어 회장님 앞에 천천히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한기철 부회장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최지숙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부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의 끈적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회장님이 의아한 듯 물으셨습니다. 부회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사례가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형님. 중국 황실에서만 먹었다던 전설의 불로장생 약이에요. 제가 형님 건강 생각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에 비싸게 구해왔습니다. 이 차에 타서 드시면 올 한 해 아주 쌩쌩하실 겁니다. 기운이 펄펄 나실 거예요.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그 검은 액체를 회장님의 찻잔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수첩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거다. 저게 바로 독이다. 저걸 마시면 회장님은 죽는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용수철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 외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부회장의 팔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며 하얀 양털 카펫 위로 흉측한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찻잔도 뒤집어져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적, 숨 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굴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게 얼마짜리 약인 줄이나 알아? 회장님도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 비서, 이게 무슨 짓인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 조각과 검은 얼룩을 가리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드시면 안 됩니다. 저건 약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부회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흔적 안 남는 독을 구하라고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뭐라? 독? 너 이 자식? 거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부회장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더 크게 화를 내며 덮으려 했습니다. 이 자식이 돌았나? 감히 누구 앞에서 모함질이야? 증거 있어? 내가 형님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 있냐고. 이 미친놈이 들어오더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경호원 당장 안 들어와. 이놈 끌어내. 밖에서 대기하던 덩치 큰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양쪽에서 거칠게 붙잡아 무릎을 꿇렸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절박함에 소리쳤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저 검은 액체를 조사해보세요. 하지만 상황은 제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증언뿐이었습니다. 회장님조차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동생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평소 저를 믿어주셨던 회장님이었지만 친동생이 독을 타려 했다는 말은 쉽게 믿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온매 무새를 다듬고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형님 보셨죠? 근본도 없는 놈을 들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돈 좀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 부를 것도 없이 조용히 묻어버리죠. 다시는 세상 빛 못 보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수첩의 경고처럼 내 모든 행운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인가?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힘있는 서늘한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던
며느리 최지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깨진 유리병 조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튄 검은 액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수건에 살짝 묻혀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련님 말씀이 맞네요. 부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봐, 재수 씨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냄새부터 다르지? 아니요. 최지숙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경멸에 차 있었습니다. 강 비서 말이 맞다고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이 톡 쏘는 냄새, 아코니틴이군요. 투국꽃 뿌리에서 추출한 맹독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재수씨 미쳤어? 부회장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식은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지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강의를 하듯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한 걸 잊으셨나요? 이 특유의 알싸한 향은 절대 숨길 수 없죠. 아코니틴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버님 만약 저걸 드셨다면 5분 안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이요. 반전이었습니다. 가장 경계했던 최지숙 여사가 오히려 저를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기철이 너 정말이냐? 정말 내 형을 죽이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맹세코 몰랐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사온 건데 사기를 당했나 봅니다. 억울합니다, 형님.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부회장은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러진 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거짓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마치 벌레를 보듯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놈 끌어내. 그리고 경찰 불러. 내 동생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으로 넘겨.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치워버려.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회장이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제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얼얼한 어깨를 감싸주며 비틀거리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무너지듯 앉으셨습니다.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군, 자네가 또 나를 살렸군. 정말 고맙네. 내 혈육보다 자네가 낫구만.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내 동생 손에 죽을 뻔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저택 밖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막았다. 정말 막아냈다. 회장님을 살렸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독에 대한 경고가 적혀있던 페이지의 글씨가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글씨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가장 큰 위기를 넘겼으나 방심하지 마라.
너를 도운 여인 그녀의 가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를 도운 여인, 최지숙 여사. 아까 그녀가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꼼짝없이 쫓겨나거나 오히려 제가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첩은 그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인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때 등 뒤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강비서님.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지숙 여사가 풍성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용감하시더군요. 덕분에 제 계획이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획이라니요? 최지숙 여사는 제 곁으로 다가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진한 장미 향기가 났지만 가시가 돋친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멍청한 시동생이 그렇게 허술한 독을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독이 든 차가 아버님 목으로 넘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생각이었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까 저를 도와주신 건 강 비서님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강 비서님이 너무 일찍 끼어드는 바람에 판이 깨져버렸으니까요. 독살은 실패했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멍청한 시동생이라도 제거해야 제 몫이 커지니까요. 어설프게 시동생만 감옥 보내는 걸로는 제 성에 안 차거든요. 그녀의 눈동자가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검은 수첩을 슬쩍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강 비서님, 그 수첩 혹시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건가요? 어머니? 할머니가 이 여자의 어머니라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초라한 할머니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모녀지간이라니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아직도 저를 감시하고 있나 보네요. 자신이 버린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가 봐요. 최지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귀에 대고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명심해요. 이 집안에서 아버님 다음으로 무서운 건 시동생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나는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원해요.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안 그러면 그 수첩이 예언하지 못한 방식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녀는 우아하게 뒤돌아 저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 각도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늑대를 쫓아내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은 저 여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녀의 어머니라니 이 모든 운명의 실타래가 도대체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요? 그녀의 어머니인 할머니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딸의 복수를 막아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을 구원해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수첩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경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최지숙 여사가 또 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남기고 저택 안으로 차갑게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이나 찬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녀가 할머니의 딸이었다니, 폐지를 줍던 그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며느리의 어머니라니.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자신의 딸이 있는 이곳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딸의 곁으로 저를 보냈을까요? 딸의 복수를 도와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을 막아달라는, 딸을 구원해달라는 뜻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을 대신해 딸의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줄 마지막 예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백지수표처럼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설원처럼 하얀 종이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하게 운명을 알려주던 수첩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이 아니라 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제게 운전대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창밖에는 달빛이 서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은 주무시지 않고 창가 안락의 자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한없이 작고 외로운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어게 민우군, 잠이 오지 않던 차였네. 자네도 오늘 겪은 일이 많아 잠이 안 오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회장님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최지숙 여사님이 심 여사님의 따님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윽고 회장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말인가요? 회장님은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심 여사님이 나를 구해주셨지. 그때 여사님 등 뒤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엎혀 있었네. 그 아이가 바로 지숙이었어.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심 여사님은 내게 재기할 자금을 주시면서 부탁하셨어. 자신은 평생 가난하고 천하게 살 팔자이니 이 아이만큼은 귀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먼 친척 조카로 위장해서라도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럼 최지숙 여사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란 겁니까? 아니, 알게 되었지. 내 아들과 결혼할 때쯤 누군가가 흘린 말 때문에 알게 되었어. 자신의 친어머니가 저기 달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자신을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았다고 오해하게 되었지.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돌덩이를 꺼내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나서 며느리의 오해는 증오가 되었어. 회사를 키우느라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와 자신을 데려온 나를 원망했지. 그 원망이 깊어져서 독이 된 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하고 있었네.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해명하셨어야죠. 그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난한 어미와 자식을 생이별시킨 죄. 아들을 먼저 보낸 죄. 그 아이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라도 쏟아낼 대상이 되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며느리의 사례를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의 화가 풀리기를, 그녀가 스스로 멈추기를, 저는 품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 수첩의 마지막 장이 비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미래를 보여주셨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제 몫으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벌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눈빛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의 선택은 무엇인가? 자네라면 이 지옥 같은 비극을 끝낼 수 있겠나? 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비극을 끝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죽거나 감옥에 가는 결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결말을 쓰고 싶습니다. 여사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겠습니다. 그날 밤 춥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할머니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셨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최지숙 여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온실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시들어가는 꽃보다 더 메말라 보였습니다. 강 비서님, 아직도 안 떠나셨나요? 제 경고를 무시하면 다친다고 했을 텐데요.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나요? 그녀는 가위를 들고 장미 줄기를 툭툭 잘라내며 저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아주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날 리어카를 밀어드렸을 때 할머니가 제 땀을 닦아주려 했 때가 묻어 거뭇거뭇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챙겨주셨던 삶은 달걀 껍데기, 제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그 조각들도 함께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쓰레기를 왜? 최지숙 여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보다가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위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알아보시겠습니까? 여사님의 어머님이 쓰시던 손수건입니다. 당신이 이걸 왜? 여사님, 할머니는 여사님을 벌하라고 저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추운 겨울밤, 폐지를 줍는 거친 손으로, 갈라지고 터진 그 손으로 이 손수건을 쥐고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딸이 죄를 짓지 않기를, 딸이 자신처럼 불행해지지 않기를. 최지숙 여사의 차가운 가면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같은 남이 우리 모녀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걸려? 엄마는 날 버렸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은 내 남편을 죽게 했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외침은 분노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곱아 터진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 같은 절규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키신 겁니다. 가난이라는 지옥불에서 딸만은 건져내기 위해 회장님께 무릎 꿇고 여사님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평생 그림자처럼 딸의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으려 밖에서 맴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버클 날이 온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배가 불러야 마음도 찬다고 굶지 말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지금 마음을 굶고 계십니다. 미움이라는 도구로 스스로를 죽이고 계시잖아요. 최지숙 여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위를 떨어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이 넓은 집에서 나만 혼자였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복수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얼음 마녀 같던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는 복수의 화신이 아닌 엄마를 그리워하고 외로움에 떨던 상처받은 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도끼는 사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온실 입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은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불편한 다리를 굽혀 며느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미련해서 너를 외롭게 둬서 내 슬픔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렴. 최지숙 여사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30년 묵은 원망과 오해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도 며느리를 안고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온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겨울 하늘에 하얀 구름이 할머니의 웃는 얼굴처럼 둥실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 내 새끼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 있던 검은 수첩이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비어있던 마지막 페이지에 금빛 글씨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강민우. 너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이 수첩은 필요 없으니 태워버리거라. 너의 운명은 이제 네 스스로 써내려가는 것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첩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수첩은 붉은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깝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미래는 이제 누군가의 예언이 아니라 제 의지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1년 후 성북동 저택 정원에는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차갑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봄바람이 꽃내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보내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저기 나비 있어요. 건강해진 회장님의 손자 우주가 잠자리채를 들고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기숙학교에 갇혀 지내며 우울증을 앓던 아이였습니다. 가족의 화해가 아이에게도 웃음을 찾아준 것입니다. 그 뒤를 한 회장님이 지팡이도 없이 허허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냐 오냐 이 하레비가 잡아주마. 거기 서라 요 녀석. 아이고 빠르기도 하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지숙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도끼가 빠진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그늘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수행비서가 아닌 이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이자 이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실장님, 이번 달 복지재단 후원 내역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안전조끼랑 가벼운 리어카 교체 사업도 포함했습니다. 최지숙 여사는 봉투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강민우 실장님.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시겠네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지옥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주가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삼촌, 나비가 너무 빨라요. 삼촌이 좀 잡아주세요. 하하, 그래, 삼촌이 출동해 볼까? 우주야, 꽉 잡아라. 저는 우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회장님과 최지숙 여사가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죽음을 생각했던 남자 강민우. 춥고 배고팠던 그 겨울밤,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들인 그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나 명예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용기가 언젠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거대한 빛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기적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